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오늘날의 문제들에 답하는 인류학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작은 책인데,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가 일본에서 세 번의 강의를 했었는데, 그 세 번의 강의의 내용을 엮어서 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의 강의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서구 문화 패권의 종말. 인류학은 인간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이것은 자연 현상의 일부입니다. 즉 인간 현상은 자연 현상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나 동물의 경우와는 다르게 인간 현상은 항상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띠므로 별개의 독립된 방식으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과가 휴지통에 버린 지식 부스러기들과 문제가 될 만한 파편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와는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선은 놀라겠지만 막상 달라서 놀랐던 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우유를,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또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물고기를, 또 다른 민족들은 사슴고기를 금지합니다. 단순한 분류를 통해서도 인간 사회의 다양성 속에 있는 어떤 일정한 질서 체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사회적 인습과 종교적 신앙이 아무리 달라도 친자관계 명명법이나 결혼규칙을 보유하지 않은 사회는 없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선호하며 연구하는 사회는 원시사회입니다. 이들은 인류가 살아온 기간의 약 99%에 달하는 시간 동안 또 지리적 관점에서도 지구 표면의 4분의 3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른바 원시사회는 우리가 어떤 단계의 과거를 거쳐왔는지 조명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 조건의 공통분모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양과 동양의 고도 문명이 오히려 예외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모두 실제로 행해진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오로지 이것입니다. 물리학과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연구 대상을 제조하거나 실험실에서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구 대상이 사회니까요. 우리는 다만 우리 사회와 가장 다르기 때문에 선택된 이 사회들로부터 추출한 경험을 가지고 인간을, 또 그 인간이 만들어낸 집단적 산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이 아주 다양한 구체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매체라는 것은 중간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통성, 더 나아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책, 사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간접 소통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성은 상실되고 내적 균형은 느슨해집니다. 노버트 위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촘촘히 이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에는 상당한 항상성이 있다. 영향을 받아 교란될 위험이 높은 대도시 집단이 원시 마을의 작은 집단보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버트 위너는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 이쪽에서 이제 좀 옛날 사람이죠. 옛날에 계시던 분이고 레전드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도 이 원시인 마을 같은 작은 공동체가 오히려 대도시 집단보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대도시 집단이 원시 마을의 작은 집단보다 정보를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5만 명의 사회는 500명의 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통 체계가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계나 상호 간의 소통 모델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실질적 관계가 사라집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들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은 코드와 중계 뒤로 사라집니다. 인류학이 미래를 위해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 이러한 두 사회의 존재 양식을 중요하게 구분하는 데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이고 고대적이라고 인지되는 종류의 삶으로서 본래적이고 정통적인 사회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는 형태로서 앞서 본 사회의 특성이 완전히 부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삶, 마치 비본래성의 비정통성에 강타당해 광대한 전체 표면에 섬처럼 떠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온라인에서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게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SOS를 칩니다. 내가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어떠한 준비와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의 선배는 의외의 답을 줬습니다. 자신은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가 완벽하다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오해하는 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그런 대화에 힘을 싣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화를 중요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래성과 비본래성 이거는 원래 이제 하이데거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 용어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쓴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데거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디서 이제 놀다 왔습니다. 뭐 술 마시고 하루 종일 막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딱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좀 외롭거든요. 허무하고 그리고 내 삶은 뭐고 나는 내 자신은 누군가 불현듯 이 삶을 재조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을 위기를 갑자기 벗어난다던가 그랬을 때 내 삶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것. 햇볕, 옆에 있는 사람들, 식물, 꽃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비본래적 삶에서 본래적 삶으로 이제 터닝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이고 본래적인 삶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고대를 재발견했을 때 또 예수회가 라틴어를 기초로 대학의 학제 교육을 시작했을 때 이미 인류학이라는 행로가 진행되고 있었다. 문명은 다른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문명을 놓고 비교하면서 살피지 않으면 그 문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어야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적어도 참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류학적 인문주의는 다른 학문들보다 더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류학은 이로운 것을 제공한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문명국 구성원들에게 겸손함이라는 미덕과 지혜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사는 방식과 믿고 있는 가치가 가능한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류학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삶의 유형과 다른 가치체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학은 우리로 하여금 허영심을 자제하고 다른 삶의 방식들을 존중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례로 치면 뭐 이런 거죠. 생물학의 진보로 새로운 인공수정 기술이 현대인의 사고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사실 사회 질서 유지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 법적 개념과 도덕적, 철학적 믿음으로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수정을 한다. 뭐 대리모가 있다. 그랬을 때 누가 실질적인 아버지고 누가 실질적인 어머니냐. 뭐 그런 문제들인 거죠.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사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또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시인 사회 혹은 아프리카 부족민들을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불임의 여성이 이제 자기 조카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받은 가축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어떤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사서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람도 여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레비 스트로스가 많은 사례들을 이제 들고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제시한 모든 예를 보면
자식의 가족적, 사회적 위상은 법적 아버지, 여성이라 하더라도 법적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나갈지 했을 때 원시사회가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너무 성급한 법률가와 도덕주의자들에게 이른바 자유주의와 신중함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처녀나 독신자, 과부, 동성부부 등이 생식보조를 통해 출산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은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즉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류학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 사회와는 매우 다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모델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제학적인 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른 요소들은 소위 이성주의라는 가리개 뒤에 감춰져 있어서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류학은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미개발 사회, 이런 사회들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야기한 전복과도 같은 커다란 변화로부터 겨우 살아남았거나 훼손당한 채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개발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순성과 수동성은 원래부터 그 사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개발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구 사회가 가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었나요? 포르투갈이었나요? 그 남미 쪽에 가서 질병을 퍼뜨려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때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제 파괴하고 나서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파괴당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토지 양도를 거부하는 것은 조상의 땅에서 바로 어머니를 보기 때문입니다. 경작이 그들의 어머니인 땅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낮은 기술적 경제적 수준의 사회가 더 편안하고 충만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에게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번뿐인 삶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이 이제 이런 새로운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 인류학이 상기시키는 것은 인간이 오로지 더 많은 생산에만 고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깊은 본성에 뿌리박고 있는 어떤 열망들을 충족시키고 싶어한다. 한 개인으로서 성취하고 재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자신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주관성을 객관적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른바 원시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시사회는 도덕적 사회적 가치가 생산된 부의 총량을 변화시킨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친척과 이웃들의 존중을 받고 도덕적 사회적 명예를 얻고 인간과 자연, 초자연 세계 사이의 조화를 느낍니다. 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인간 보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파괴하는 산업 문명의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류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점을 경계하고 조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아마도 분명 제3의 길에 있을 것입니다. 사회 안에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문화 안에 더 많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를 하는 사회이면서도 그게 극단적이지 않고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명, 그 제3의 길, 그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인류학이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화적 사고는 제가 따로 요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과학적 사고라든가 역사적 사고라든가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신화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신화적 사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인류학 전공자도 아니고 하지만 투자에 관련된 서적이나 어떤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책을 볼 때 인류학적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류학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있고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번 인류학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학 그리고 특히 이제 구조주의에서 항상 회자가 되고 있는 레비스트로스, 원래 대표작은 이제 슬픈 열대라는 책이죠. 그 레비스트로스의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